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제19강 10번 유가증권 평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평가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유가증권 평가는 그 매도가는 증권 평가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에 대해서 또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 한 번씩 나와요. 그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줄.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가는 증권은 12월 말자 마감 금액을 비교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즉, 이는 미실현 보유 손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요, 미실현 보유 손익에 맞는데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단기매매 증권은 어차피 그 시세 차익 목적으로 1년 안에 팔아 넘길 거니 어차피 이거는 그냥 실현으로 봐라 라는 의미가 되고, 근데 장투로 하는 매도가는 증권은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 형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으로 안 봐요. 미실현으로 봐요. 그래서 이러한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둘 다 미실현인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실현된 걸로 봐라.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금을 뭐 이제 지급하거나 받는 것도 아니고 미실현이고, 그래서 12월 말일에는 무슨 평가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분이 아니고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하고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이제 미실현 보유 손익이긴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회계 처리할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년 단기매매 증권은 1년 이내에 처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이고, 매도가는 증권은 장투 목적의 미실현이 맞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점, 이 차이점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만 적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는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단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직접 해보면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의 자본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투자자산 편에 설명을 했었고요. 9강에서 잠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 처리 때문에 좀 많이도 어려워 좀 하는 이제 파트 중 하나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10월 10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3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12월 말자의 평가 금액은 2,500만원이다. 그러니까 3천만원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평가에는 얼마예요? 2,500이에요. 가치가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가치가 내려갔죠. 얼마만큼 손실을 봤어요? 500만원만큼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평가 손실은 비용으로 지급돼서 차변입니다. 그래서 단기 증권 평가 손실이 되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자산의 감소를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돈이 많이 올랐으면은 이익이고, 투자 금액 대비 금액이 내렸으면 손실이 돼요. 그래서 아까 위의 내용은 손실이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매도가는 증권 평가입니다. 자, 매도가는 증권 평가는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3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12월 말일자 평가 금액은 2,500만원이다. 똑같이 이제 투자를 3천만원에 했는데 장투니까 평가를 해봤더니 얼마예요? 2,500만원이에요. 가치가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가치가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500만원만큼은 손실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매도가는 증권 해가지고 가치가 500만원 내린 만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은 이대로 이제 했으면은 이제 11번 이연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서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분계는요, 1년치를 미리 납부하거나 미리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서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회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요. 그래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용과 수익에서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2025년도 12월 말자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원칙으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얘는 25년도 12월 말까지 해당하는 수익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26년도 거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 안에는 수익과 비용이 되지만 내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파악하면은 한 80%는 이해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연분계는 매우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이해가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인터넷 강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연분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성급, 미리 주다라는 의미고요. 비용을 미리 주다라는 의미가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보험료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제 뭐 화재보험, 뭐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보험. 대체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급 비용의 개념이 이제 주로 대표적인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급금과 다른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물건을 구입하기 전 계약은 성급금이고 성급 비용은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게다가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간까지 비용으로 인식하며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당해 연도 기준으로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 비용은 자산 계정 과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2월 말까지 비용으로 인식되며 내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만 파악하면은 80%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2025년 12월 말 기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자면은 2025년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내년에 해당하는 26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은 뭐예요? 25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이 맞아요?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안에 있는 거는 비용과 수익. 근데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과 수익은 아니다. 그래서 올해 비용과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또 어떻게 했냐에 따라 또 그 목적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연분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볼까요? 4월 1일 화재보험료 1년분 1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선금합니다. 자,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12월 말까지 문제가 없는 경우 비용을 하겠다는 의도가 돼요. 약간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생각하시면 돼요. 소모품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모품은 뭐예요? 12월 말까지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고, 그러면은 4월 1일자에 해당하는 화재보험료는 뭐예요? 12월 말까지 경과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 봤을 때 화재보험료 1년분 1200만원을 선급을 했죠. 경과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는 25년도 기준으로 비용 처리해야 하네요. 비용 처리를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4월 1일에는 자산으로 처리했으니 12월 말까지 경과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치? 4에서부터 12월은 9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으로 봤을 때 4에서부터 12월 달까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6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에서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해당하는 900만원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비용으로 바뀐 사항에 대변에 선급비용으로 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 12개월 나누면은 100만원이에요. 이 100만원은 이제 1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금액이 되고, 그래서 경과 기간이 9개월이기 때문에 900만원만큼 나는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기간을 볼 때 12월 말까지 딱 기간을 보아주시고요. 해당 연도 안에는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한다. 근데 내년도 비용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아직 비용으로 안 했으니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그 다음에 기간을 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연분계는요, 진짜 처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계를 반대로 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4에서 12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는 거고,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의미는 내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변에 보험료를 아까 처리했다는 부분 900만원 아까 인식을 했었죠. 금액 잘못 적었네. 90만원 900만원이에요. 요거는 이제 300만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연분계를 이제 비용으로 이제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볼까요? 4월 1일 화재보험료 1년분 1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선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소모품비랑 개념이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기간 내에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근데 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1년치 부위라 하더라도 12월 31일을 넘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아닌 거죠.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용이 아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간 내에서 다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2월 말자로 봤을 때 1200만원에 해가 12단은 100만원씩 되잖아요. 그래서 선급 비용이 이제 나머지 3개월분, 그러니까 즉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사용하겠다. 다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비용으로 했지만 정작 12월 말까지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 처리가 맞지만 내년도로 넘어가는 나머지 이 3개월치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 없어요? 비용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25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치만큼 3개월은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26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비용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변에 이제 선급비용 처리하고 대변에는 보험료로 해서 이거는 25년도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에서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차변에 보험료로 해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비용 처리하되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에서 빼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겠다 라는 의지이고, 근데 처음부터 비용을 했어요 라는 뜻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4월 다 쓰겠다는 목적이죠. 다 쓰겠다는 목적인데 12월 말까지를 봤을 때 다 쓰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용 기간이 있죠. 미사용 기간은 26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25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는 제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치만큼은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분계 선수 수익입니다. 자, 아까 비용에 대해서 설명했으면은 수익에 대한 부분도 미리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임대료라는 부분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선수 수익은 수익을 1년치만큼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용은 1년치만큼 미리 줬고 비용은 1년치만큼 미리 받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성 계정 과목이고요. 수익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연분계 중에 수익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 이연분계 중에서 수익 부분을 많이 내요.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미리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으면은 해당 기간 내에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보유 기간 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성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미리 받는 경우 대표적인 임대료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선수 수익 임대료로 이제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예요. 임대료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처음부터 선급 비용이 아닌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선수 수익은요, 해당 이제 기간 내에 문제가 없으면은 수익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선급 비용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했을 때.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나는 이제 보았을 때 수익으로 내가 인식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 볼까요? 4월 1일 상가 임대계약을 하여 1년치 48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미리 수령하여 부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해요. 부채의 증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익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요. 수익 안 않았고 내가 12월 31일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내가 수익 처리하겠다라는 목적인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한 번에 말고 여기서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자에 봤을 때 상가의 임대계약 1년치를 480만원 미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처리를 했고요. 결산시 경과기간분만큼 처리해요. 어떻게? 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를 했습니다. 4월 1일자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아직 수익으로 처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자가 됐어요.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으니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나는 드디어 이때 수익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로 하겠다는 의미는 내가 문제가 없으면은 12월 말까지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혹시나 이제 또 돌려줘야 될 의무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25년도 기준을 봤을 때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네요. 수익으로 인식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 읽어볼까요? 4월 1일에는 수익으로 하지 않았고요. 부채로 처리하는 것은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은 나는 12월 31일에 기간 경과금만큼 수익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 문제 없다! 난 수익하겠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9개월만큼 수익으로 인식하는 조건이 달성하였으므로 선수 수익은 차변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임대료로 처리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부채로 했을 때는 이 기간만큼 나는 수익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뭐예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대한 그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수익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수익으로 했다는 거는 아유 뭐 돈 받았는데 다 내 거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 내 거야 이 뜻이고 근데 경과기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모품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야, 돈 받았는데 다 내 거야 임마 이런 뜻이에요. 야, 문제 없으면 다 내 거야. 처음부터 수익을 하면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에 이제 상가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 48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미리 수령을 해서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미리 해가 일단은 수익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야, 다 내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임대료 480만 원을 대면에다가 그냥 다 처리를 합니다. 수익으로. 이게 좀 일반적인 부분이죠. 그래가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상가 임대계약 1년치 480만 원을 미리 수령해가 수익으로 처리했고요. 그래서 기간 경과금만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120만 원이 이제 수익에 소멸돼요. 왜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5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익에서 제외를 해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수익은 언제예요? 26년도 수익인 거죠. 그래서 25년도 기준에서는 수익에서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만큼 이제 수익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수익을 하는 거는 당연히 다 내 거야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수익으로 처리를 했고 4월 1일에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수익으로 인식되는 게 맞지만 12월 말자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아닌 거죠. 왜? 26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익에서 3개월치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산 파트입니다. 12번 발생 분계입니다. 이연 분계는 1년치를 한 번에 받은 거고 1년치를 전체 지급을 하거나 수령을 했는 내용이 2연이라고 했을 때 발생은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 줬냐 안 줬냐 이것만 보면 돼요. 줬니? 안 줬냐?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발생 기준. 언제? 기준이 언제예요?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연 분계하고 발생 분계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발생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입니다. 선급, 선수가 아니고 미수, 미지급입니다. 12월 31일자의 미수랑 미지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 발생 주의에 의하여 대금을 미수령 또는 미지급하였지만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어 수익인 경우 미수 수익으로 비용인 경우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얘는 자산과 부채예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급과 선수랑 똑같아요. 얘 수익 비용 아니에요. 자산 부채예요. 그래서 거래 판료소에 의하여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입한 거 맞죠? 그래서 이연분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미수, 미지급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볼까요? 수익이 발생했어요. 뭐예요? 미수 수익으로 처리해요.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자 수령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한 거고, 비록 못 받았지만 수익이 발생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냐? 뭐 이자 수익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용 발생, 미지급.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했지만 그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이 분계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패턴만 외워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12월 말자에 돈 줬냐 안 줬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 읽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딱 적어놨죠. 12월 31일 기준으로 돈 못 받았어? 그러면은 미수 수익. 12월 말 기준으로 돈 안 줬어? 그러면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지급 비용의 회계 처리를 한번 봅시다. 자, 12월 말자. 당해 연도 이자 비용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 지급은 2026년 1월 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 이연분계랑 다르죠. 이연분계는 1년치만큼의 언급이 있지만 얘는 1년치 언급이 없어요. 뭐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자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렇죠. 딱 봐도 이자 안 준 거죠. 그래서 미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안 줬지만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입을 하는 거고, 대변에는 뭐예요? 이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 비용입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급여 1,500만원은 2026년 1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 뭐예요? 12월 말자에 급여 줬어요? 안 줬어요? 급여 안 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 안 준 거니까 뭐예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돈 안 줬어요. 예, 그럼 미지급인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을 처리하고, 급여는 비록 안 줬지만 발생을 했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미수 수익 한번 볼까요? 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자 20만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수령할 시기가 되었는데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는 한자가 뭐예요? 미수죠. 미수고, 이자는 뭐예요? 수익이니까 두 개 계정과 합치면 돼요. 그래서 미수 수익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다 기입해요. 미수 수익을 처리하고, 비록 이자는 안 줬지만 이자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기미매증권 평가 손익부터 이제 이연분계, 발생분계까지 모두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결산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연분계 설명할 때, 그러니까 한 번에 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블로그라든지 다른 인터넷 강의를 보셔도 되니까, 그래서 꼭 이연분계랑 발생분계는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 내용.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의 수정 전후 계산입니다. 자, 당기순손익은 자산과 부채를 누락했거나 잘못했는 경우 조정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익과 이제 비용에 대한 뭐 누락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게 좀 더 빠르긴 한데 모의고사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한번 참고를 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대현상과 이제 과소현상이 있는데 과대현상은요, 제가 해설 풀이할 때는 좀 상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대현상은 회계 처리를 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과소현상은 회계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 모의고사 풀이 해설로 이용해 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모의고사는 제가 예전에 이제 계속 기출문제 할 때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늘 변함이 없으니 뭐 이제 모의고사 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강은 회계감사 및 회계분석인데 회계감사 및 회계분석은 회계감사는 회계관리 2급에서 이 회사의 주체가 삼위회계법인에 대한 주체예요. 그래서 회계관리 2급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지식을 한 번씩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필수로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고 회계분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냥 ROE나 뭐 ROA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상 제일 기초적인 회계 분석을 몇 개만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0강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요, 대략 7문제로 출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편에 해당하는 결산 문제, 그 다음에 수익비용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에서는 약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산, 부채, 자본은 회계의 기초 부분이 대략 한 7문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자산, 부채, 자본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 할수록 그거를 조금 한 번씩 익히면서 숙련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아주시면은 아마 회계관리 2급을 준비할 때는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복습을 확실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게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기억이 또 달라지게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많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한다면은 회계관리 1급과 재정관리사 할 때는 그 기초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너무 길었고요. 마지막 20강 회계감사 및 재무정보 분석까지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기본서 결산까지 보아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